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예, 지난 시간까지 5주에 걸쳐갖고 말이죠. 거제도 포로수용소. 여기를 거점으로, 무대로 1950년부터 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 문제라든가 지휘체계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AS거리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로 커피 내리는 법에 대해서 심취하셔갖고 그 내리는 재미 쏠쏠하시다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예. 네. 뭐 별거 아니고요. 예.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려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찬물로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별로 안 든다. 예. 예. 뭐 커피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아, 네. 예, 예.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카피는 그래서 점점 저한테 올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를 함으로써 네.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네. 마지막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AS라기보다는 보충이죠. 보충이요, 네, 예, 네.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을 받겠다고 서둘렀고, 네. 이제 그 뒤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받지 못하겠다, 자꾸 연기하겠다. 네, 네. 라고 미루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그 국군 통수권, 주권하고 관계 있는 문제 아니냐. 예, 예.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긴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예. 지금 당장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했을 때, 네. 과연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한미연합사 체제의 한국군의 현 실태와 어떤 충돌이 생기고 어떤 모순이 생기는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모자라서 그 말씀 잘 못 드렸던 거예요.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1년에 약 32조에서 33조 정도의 예산을 국방비에 씁니다. 아이고, 대단. 이 정도 규모면 세계 탑10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그 수백 개 국가 중에서 국방비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만약에 이게 교육비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세계 그냥 모든 무상교육 다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국방비를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군축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규모의 국가가, 네. 어떤 국방력 또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만 쓰면. 제대로만 쓴다면. 네. 그 이제 국내 문제뿐 아니라 이제 참여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지만 뭐 대양해군을 만들어서 어떤 그 공해상에서의 작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뭐 이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찬성을 별로 하지 않지만 네네. 일리는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게 구현되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우리가 남들을 침략해서 정복할 능력은 없어도 네. 누군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외교력뿐 아니라 국방력도 담보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견해라고 한다면은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예, 물론 그것을 이제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의 그거는 아니고. 그건 이제 정치적 네. 그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매년
한 약 30조가 넘는 거액을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의 군대가 네. 뭔가 그 군대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 보통 이제 군대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그 업무 분담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민사 순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요? 이거는 이제 군에서 이제 행정병 출신들은 다 아는데, 그 흔히 말하면 사단급이 그냥 G1, 2, 3, 4, 5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민사. 저는 군대, 중대급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거긴 다 짬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다 했어요, 우리가. 한 명이 다 하잖아요. 근데 사단만 올라오면 이 부분별로 다 참모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G1이 인사, 뭐 G2가 정보, 이렇게 참모들이죠. 네. 근데 이게 핵심 조직이고 이 조직은 우리가 미군의 편지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제 군대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인사는 군인을 선발하고 그 군인을 뭐 가르치고 뭐 먹이고 입히고 이런 물건을 다 총괄하는 사람 관리가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군대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물론 병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군데군데서 말썽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네. 60만 병력을 몇십 년간 운영을 해왔으니까 네. 인사는 잘한다는 거죠. 정보가 문제입니다. 정보가. 정보를 빼고 생각하면 작전. 우리나라 작전 참모들 제일 바쁩니다. 그래요? 평소에는 뭐 작전할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작전이 이제 그 교육 훈련을 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시 유사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쪽이 작전의 일이니까 뭐 예비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교육 훈련을 하거든요. 네. 작전 능력 되고 군수는 이제 물자 조달이죠. 그러니까 네. 먹일 거, 입힐 거, 무기, 장비, 뭐 차량, 뭐 모든 군대에서 쓰는 모든 물자를 조달하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고 점점 전산화돼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기름 빼돌려서 팔아먹고 뭐 군화 빼돌려서 팔아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뭐 요즘도 완전히 없진 않죠. 네. 그렇지만 군대라는 조직이 운영될 정도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네. 민사는 뭐 대민 지원이라든가 뭐 민간 홍보라든가 이런 거 전담이니까 충분히 할 능력이 되는데 네. 문제는 정보예요. 정보. 예. 우리나라 정보 참모들, 정보 장교들, 정보병과를 가진 그 장교들의 개인적인 능력은 제가 알기로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분과에서도 이 매년 막 뭐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어요. 예. 무슨 뭐 위성사진 같은 거 던져주고 시간 내에 판독하기 뭐 이런 거 대회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군들 제치고 항상 한국군 장교들이 다 싹 들어갑니다. 정말요? 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단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실제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현재 한국군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보의 소스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고공에서 촬영한다고 하는 유특이. 그러니까 뭐 많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더 시스템이 있을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 위성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같은 비행기에 달려있는 레이더. 또 이지스함 같이 이제 바다 위에서 체크할 수 있는 정보 센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군사 위성이 우리도 위성도 있고 그리고 이지스함도 있고 조기 경보도 도입했는데 군사 전용 위성은 아직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묻어 쓰는 거죠. 예. 묻어 쓰는 그런 거라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일반 통신 위성하고 군사 위성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통신 위성은 고도가 좀 높은 편이고, 네네. 그다음에 방송위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정지궤도라는 게 사실 자전 속도가 똑같아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예,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돌기 때문에. 근데 군사위성은 굉장히 저고도 위성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빠른 시간으로 막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 옵니다. 네.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해서 주변국들의 동태를 살피고, 뭐 북한뿐 아니죠. 일본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근데 이런 능력이 종합적인 정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정보 계통에 종사하시는 그 장교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이게 정보가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 관제되고 있다. 예. 그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군이 정보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한국군의 정보 해독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메인 소스는 자기네가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 정보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배양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무슨 작전할 때는 다 미군 자료를 봐다가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독자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 아바타스러운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해방 이후 계속 그 한미연합사 때부터 네.
지속적으로 미군이 한국군에게 네. 모든 분야의 물자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군대 편제를 도왔습니다. 네네. 우린 굉장히 많은 걸 배워왔고 네. 또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물자가 다 미군 거였어요. 그렇죠. 수통 뭐 심지어 야삽에 뭐 허리 버클까지 막 미제가 있고 그랬습니다. 건전지도 미제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점점 다 국산화돼가고 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한국군 내부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뭐 이런 것 중에서 정보를 빼고 나머지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 나라의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네. 정보만 빼고. 네네. 정보만 빼고. 정보만 빼고. 이게 치명적이네요. 치명적이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 능력이 종합적인 정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브레인 아닙니까, 브레인? 그렇죠. 네. 머리와 눈. 네. 머리와 눈이죠, 정보라면. 눈이 안 보이는데 머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똥별들이 그렇죠. 우리 지금 전시작전권 회수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고 치사하고 뭐 비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 우리 군의 현실을 잘 아는 겁니다. 유사시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없다. 아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가 모자라니까. 몇 년도까지 그걸 환수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노력을 해서 그쪽에 노력을 경주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당장 환수는 곤란하고 네.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을 배양한 뒤에 받아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이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정보 능력을 배양할 건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요. 왜냐? 미군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우리 군의 체질 자체가 미군이 뭘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독자적으로 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환수하기로 마음 먹고 했으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전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아예 뭐 핵무장을 해가지고 독립하겠다는 시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무산된 것이 또 하나가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개입한다는 거죠.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는 걸 두려워해요. 이거는 이승만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쟤네들이 북진통이라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염려는 이제 붙들어. 근데 미국의 의도도. 예, 웃기는 얘기지만. 예. 미국은 더 음험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음험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이 동북아에서 너무 강력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덩치가 얼마든지 커도 좋다. 사람 많으면 좋다. 장비 많으면 좋다. 하지만 최종적인 키는 못 주겠다. 그래야지 자기들 통제에 있으니까. 유사시에 자기들 통제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요걸 해결하지만 안 된다. 이 예. 아메바라고 있잖아요. 예. 아메바가 아니고 참 우렁숭이. 말미잘 말이에요. 말미잘. 네, 예. 멍게. 말미잘이 그 유생 상태에서는 바다에 떠다니다가 그죠. 예, 바로 어디 좀 정착할 때가 딱 생겨갖고 정착을 딱 하면은 여기서 살만하겠구나. 그러면 자신의 뇌를 소화시킨대요. 뇌가 제일 먼저 분해가 되죠. 네. 그걸 영양분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영양분을 써요. 뇌가 필요 없으니까. 식물처럼 돼버리는 거죠. 예. 예. 뭐 물론 식물도 뇌가 없죠. 사실은 식물. 그런데 뭐냐면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한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는 필요 없으니까. 운동 능력이 상실되면은 감각기관과 두뇌가 왜 필요하겠느냐. 그렇지. 라는 예. 거죠. 지금 한국군이 바로 딱 운동 능력이 없는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주제에 지금 안에서는 권위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네. 자기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자신들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 감축은 절대 안 되고 뭐 군 개혁에 가장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군대에서 자살하는 병사의 수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70년대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줄긴 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춘들과 수많은 예산을 그걸 볼모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문제 흔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결국 시스템이 엉망이니까 네. 사람을 가라는 거죠. 사람들의 노력으로 선한 의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군의 규모도 말이죠. 쪽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예. 이런 모순된 상황,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아주 엉망진창인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네. 저는 독재유산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승만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껴버리는 바람에 한 늙은 정치인이 물론 당시에는 맞는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안보를 확보할 능력이 안 되므로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군의 힘을 빌어서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네. 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이후로
미군의 우산 아래서 네. 스스로의 군사 능력을 키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의존적으로 커온 몸만 비대해진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거대한 국방비를 투입하는 강력한 군대가 네. 독자적인 운동 능력이 없는. 덕분에 미국은 쏠쏠하게. 미국은 아주 이건 호구죠, 호구. 호구죠. 공이죠. 때만 되면은 비싼 장비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이렇게 찌르면 돈 나오는 ATM이죠. 네. 이 표현이 좀 너무 자극적이어서 죄송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제 마무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눈팅 회원이거든요. 밀리터리 군사무기 이런 거. 저 전쟁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냐 그냥 관심이 있는데 아무리 그걸 읽어보고 그래도 정말 지금 물뚱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밀리터리 덕후분들 중에서도 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정보 능력의 부재로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 금방 키울 수 있다.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럼요. 얘기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의존적으로 스스로 뭘 하려는 의지가 없이 움직이면은 그렇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약간 좀 격가지로 빠진다면은 밀리터리 덕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요. 짤방도 많죠. 예. 그래서 옆에 별단 장성들 쫙 앉아 있고 나 저거 사주세요. 이런 거. 예,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통 크게 대항 해군이라던가 또는 이런 거에서 장비 도입도 과감하게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 계획 다 세우는 거 다 축소돼 버렸어요. 안 해요. 이제. 예, 그걸로 전부 다 강바닥 팠습니다. 그러니까. 예. 명방위가. 예. 이렇게 해서 보충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중간 이거 있잖아요? 중간 음악. 예, 그럼 오늘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건가? 독재유산 답사기니까 유산이 있어야 되니까 어제 지난주에 지금 서울시 의회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건물의 유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지방을 계속 돌다가 네네. 너무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면 네. 멀미가 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배경 설명을 좀 하고 네. 그러고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 예. 얘기는 7월 17일에서 출발을 하죠. 7월 17일. 7월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법적인 제 생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헌법과 생일을 공유하고 있는. 저는 진짜 생일은 따로 있는데 네. 아버님이 출생 신고를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네네. 그 법적인 생일이 7월로 되어 있고요. 네. 그날이 굉장히 유명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컨스티튜션, 즉 헌법이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을 했죠. 네. 근데 웃기는 것은 2005년도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제헌절하고 한글날이 휴일에서 제외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인데. 그냥 국경일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2008년부터 국경일에서 빠졌죠. 근데 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헌절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모든 국경일 중에 제헌절만 노는 날이 아닙니다.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놀 수 있었는데. 이럴 때 말이지. 이럴 때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항의를 해야죠. 왜 이럴 날 안 노냐.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헌법에 개정된 역사가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독재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예. 헌법을 좋은 의도로, 좋은 의지로, 좋은 절차에 거쳐서 개정한 게 약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다 계약이었습니다. 그게 계약이 아니고 계약. 계약. 헌법을 크게 바꾸면은 그래서 이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그렇죠. 헌법이 바뀌면 공화국의 차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헌법을 부분 개정하느냐, 전면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화국이 바뀌는 거고요. 부분 개정하면 공화국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7년 헌법 체제 하에 제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 제6공화국의 시작은 노태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와 같은 공화국입니다, 지금. 같은 공화국 아래 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은 하늘 아래. 그래서 한 10년간 좀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5공화국으로. 그 스타일로. 6공화국 초기를 넘어 과거로 가서 5공화국으로 막 돌아가고 있고. 4공화국, 3공화국의 그 주역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예. 4공화국이라 하면 이제 뭐 별칭 유신공화국이고, 유신, 네. 예. 3공화국은 이제 5.16 공화국이고, 네네. 제2공화국이 4.19 때 수립된 민주정부였으니까. 김기춘, 예. 박근혜, 김기춘 지금 현 비서실장이 네. 그 유신헌법에 초안을 쓴 사람이에요. 실무자였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계속 가라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때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던 헌법학자들이 그거 내가 쓴 거 아니고 김기춘이 초안 다 잡아온 거다. 나는 감수만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야 밝혀졌죠. 갑자기 이선희 옛날이여를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만. 네. 그렇지만 그렇게 뭐 아픈 역사가 있는 헌법이지만 저는 우리 지금 1987년에 개정된 이 헌법이 그래도 기본은 하는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그 헌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유지돼 왔지만 그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만큼 중요한 말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오죽하면 이걸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모 영화에서는 또 이 대사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바람에 변호인에서 예. 아주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네. 사실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 말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상태가 되면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사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완벽하게 지켜지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민 유진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돼 있었고, 김강사와 러브레터인가요? 이런, 하여튼 저는 소설도 쓰기도 하셨었고 말이죠. B 사감과 러브레터는 현진건 씨. 그리고 T강,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좀 약간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는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하셨고, 예. 야당 정치인 당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기초한 그런, 대한민국 헌법에 예. 처음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헌법 자체는 상당히 얼개가 훌륭하게 갖춰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독일 헌법을 가져다가 네. 일본 번역판과 함께 놓고 네. 참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죠. 네. 그래서 재헌헌법이 그렇게 멋있었던 겁니다. 멋있었다고. 네. 그게 그 자리에서 창조해서 그렇게 나오진 않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거제도 얘기하기 전에 부산 정시파동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 구락부 사건 얘기하면서 네. 그때 나왔던 발췌 개헌이라는 아주 몹쓸 짓이 있었죠. 네. 그게 1차 헌법 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면 개정은 아니고 부분 개정이었었는데 이 발췌 개헌을 할 때부터 이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간주했던 거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각하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법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 전세 계약서도 그렇게 자주는 못 고쳐요. 그렇죠. 근데 심심하면 막 고칩니다. 발췌 개헌 할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백만이 쓰러지고 있는데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쟁 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미군한테 쓱 줘놓고 네. 자기는 부산에서 사람들 모아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자기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 6.25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25 직전에 벌어졌던 1950년 5월 30일 선거 때 그때 야권이 압승을 함으로써 사실 이승만의 권력은 진짜 바람 앞에 촛불이었거든요. 그렇죠. 금방 끝난다고 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걸 기화로 야 나라가 이게 풍전등화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화가 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6월 25일 날 전쟁 터졌을 때 이승만은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사면초가였거든요. 조만간 대통령 자리에 쫓겨날 판이었었거든요. 그게 무기한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 예. 그리고 전쟁도 제대로 못하지. 거기다 또 국군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막 모집을 해가지고 국민방위군을 창설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저희가 또 다뤘었죠. 그렇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사람만 갖다 그냥 쓸데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일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정치 자금으로 다 돈은 다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던 차에 발췌 개헌 당시 헌법이 개정된 내용도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네.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니까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재헌헌법은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었죠. 네. 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 직선제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바꾼 게 발췌개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은 정보가 빠르고 이승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정치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해서 반대의 기류가 넓어지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승만은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국부입니다. 양녕대군의 후손이고 말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 박사예요. 예. 그 나라를 쳐들어온 김일성 빨갱이 도당을 막아내는 방공의 투사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예. 인기는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의회를 압박을 하고 뭐 부결된 걸 또 억지로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뭐 발췌를 해서 짬뽕을 한 다음에 개헌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뽑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해야 자기가 당선된다. 이 목적 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해서 그 개헌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발췌 개헌이었는데 네. 그 발췌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승만이 생각하기를 의회가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면은 내가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또 새롭게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당을. 예. 네. 그 전까지는 뭐 독촉, 독립촉성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저런 조직이 많았지만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50년 5월 30일 선거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의회 총선이 뒤집어지면은 권력이 위험하겠구나. 역시 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젠 이걸 기화로 해갖고 자신의 친위 세력을 이제 당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렇죠.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예. 공식적으로 그 의사를 천명을 한 게, 밝힌 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51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기념사. 전쟁 아이고. 중에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전쟁 진행 중에 자기는 그 대통령 직선제, 그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해요. 네. 그게 그때 그렇게 필요했던 건지. 그렇게 필요한 예.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주 중국 대사로 파견 나가 있던 이범석 대사를 소환을 합니다. 철기 이범석 예. 장군. 네. 뭐 유명한 사람이죠. 초대 국방장관이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네. 이제 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자유당 창당 작업을 맡기는데 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맡겼는가? 그 사람이 무슨 뭐 정당 메이커냐? 그런 거 아니고 이범석 당시 보통 흔히 이범석 장군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렇죠. 이범석 씨는 국내에 족청이라고 부르는 네, 예. 그 족청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지지단체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 세력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사실은 이승만은 탐탁치 않게 여겼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당 내 모든 단체를 다 끌어들이고자 이범석한테 아마 뭔가를 약속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통령 해라 정도. 그러니까 이범석이 나서가지고 막 자유당을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갈래로 벌어져요. 원내와 따로, 원외 따로. 이범석은 원외 정당 건설 작업에 착수해서 독촉 기반에서 나온 각종 단체들, 또 족청 뭐 이런 단체. 그러니까 대략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 총연맹, 이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이 한국노총의 전신이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어용 노조입니다. 네. 그리고 농민조합 총연맹, 이거는 이제 네. 전농에 대항하기 위해서 급조한 단체죠. 하여튼 어용의 성격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대한부인회 등등을 다 먹고, 그냥 걸리는 단체는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원외에서 자유당을 발족시키게 되는데 이게 51년 12월 17일. 네. 그러니까 딱 한 4개월 만에 정당을 하나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내에서는 장면, 장택상 등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원내에도 자유당 조직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이 원내 자유당과 원외 자유당은 아주 한참 지나서 이게 합쳐지는데 합치는 과정에서 이범석, 장면, 장택상은 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정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승만은 정말 쭉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진짜 그 권모술수의 대가라는 호칭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 하나는 대단했어요. 뭐 나중에 그러다 치더라도
다음 해 이제 51년에 그 겨울에 그렇게 창당이 되고 그 52년이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판인데 네. 그때 7월 19일에 자유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후보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보 공천도 아니고 추대죠, 추대. 자유당이 전당대회 석상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부통령 후보는 이범석. 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승만이 이때 전당대회장에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정 부통령 후보 지명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웬일입니까? 왜냐? 발췌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해서 전국의 안정을 도모함을 위함이지 내가 대통령을 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 예. 아주 숭고하게 들려요. 네, 숭고한 얘기죠. 비장하게 들립니다. 사람들 막, 오, 감동하고. 네네네. 역시 이승만은 막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당에서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해버리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대통령 할 생각이 없으니까, 날 후보로 지명하지도 말고, 자유당에서 정 부통령 후보 지명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자유당 측에서는, 이게 뭐 사전에 짠 거겠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35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네, 이거였잖아요. 윤호하여 주옵소서. 네, 윤호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대차게 거절을 했던 이승만이 네.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승낙합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 니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떡해. 한 번만 더 할게. 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참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요. 사실 이게 정치인들의 보편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은퇴를 하고 네. 지지자들의 요청에 못 이겨 불출마 선언 번복을 또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몇 번 은퇴를 하셨었죠. 이게 상당히 동양적인 예. 다른 동양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일본이랑 한국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미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사양해야 된다. 낼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거. 삼국지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툭하면 나오죠. 예, 툭하면 나오죠. 뭐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는 승낙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선조야말로 이걸 가장 비장하게, 그러니까 비정하게 이용해 먹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내쳐버린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해에게 분조라고 하면서 지는 언제든지 도망갈 그런 위치에 그렇죠, 만들어 놓고서 그렇죠. 광해로 하여금 실제로 전쟁을 이끌게 하고 나서 뒤를 맡아라.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양위해야 되겠다.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양위 못하게.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렇지. 오히려 7.29 때탈 그런 식으로 예. 한 거였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정직하지는 않은 거죠. 네. 예. 7월 19일 날 전당대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닷새나 지난 뒤 7월 24일 날 이승만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절대 본인은 아니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후보가 되겠다 네. 하고 후보 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 부통령 후보 중에서 자기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을 지지했다. 나는 안 되니까 네. 지금 뭐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해라. 이게 더 맞는 얘기인데 네. 이승만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정 부통령 후보자 지명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또 내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범석을 지명하겠다는 게 자유당의 입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 부통령 지명 자체를 다 거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세레모니가 다 벌어졌고 절차를 네네. 밟았는데 네네. 여기에 이범석을 제거하려는, 이범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이범석한테 부통령 안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거는 나가리니까 나가링 다시 해라. 예, 다시 한 거고 이제 예. 나는 이제 이범석이랑 파트너를 안 해도 되는 예. 명분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일단. 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통령 후보를 자유당 소속도 아닌 네. 무소속 함태영 후보를 지목해버립니다. 함태영. 함태영은 이제 목사죠. 근데 1873년생으로 이승만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나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후계자는 절대 키우지 않겠다. 가만있어 봐. 겁니다. 보자. 이게 이승만이 1875년생이고 예. 함태영은 73년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살 차이인데 나이가 그러니까
80살이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1952년 현재 그러니까, 80살입니다. 예. 네. 이 80대 노인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 지금의 80살도 아니고, 당시 80살.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뭐 무소속 함태영 후보를 지목했다 하더라도 자유당에서는 저 이승만 대통령 각각해서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그래도 당을 만든 게 이범석인데 네. 우린 이범석 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이범석이 부통령 후보가 되긴 됩니다. 아. 이승만의 지지를 못 받을지언정. 네네네. 예.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유당 내 후보를 난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이범석 후보 혼자 나오면 이범석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세력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줄줄이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갑성, 백성욱, 정기원 등이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같이 출마합니다. 여기서 이갑성은 예. 저도 기억을 해요. 예. 독립 선언서 뭐 당시에 개최했던 33명 중에 한 명이고. 아까 함태영 목사도 거기 포함되는 사람. 그렇군요. 예. 이갑성은 나중에 70년대만 하더라도 8.15 때만 되면은 바로 33인 중에 한 명으로 나와서 뭐 기념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예.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33인 중에서 변절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예,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력했던 그렇죠. 그런 인간이죠. 예. 예. 그리고 해방 이후 다시 득세한.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뭐 대한노총 대표였던 전진환도 부통령으로 출마합니다. 부통령이 막 홍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자유당 내부에 이범석의 후보의 표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함태영이 당선될 수 있도록, 무소속 함태영. 예, 무소속 함태영이 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을 자기 마음대로 다 짭니다. 뭐 이 후보들을 이승만이 출마를 시켰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전국을 살펴봤을 때 그 후보들이 이승만의 뜻에 어긋나게 출마할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범석은 이승만한테 이승만의 뜻을 어길 수 있는, 내가 출마하겠다는데 이승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나 저 중국에 있는데 불러 들어갖고. 네. 나한테 이거 다 맡겨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 나한테 지분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이범석은 그 난립한 후보들한테 표를 다 빼앗기고 최종 득표 181만 표. 네. 무소속 함태영은 294만 표로 당선이 돼버립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득표한 표를 다 합치면 이범석이 함태영을 앞섰죠. 그렇겠네. 그런 사람을 부통령으로 둘 수는 없는 거죠, 이승만 입장에서.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원내 자유당을 만들었던 장면도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출마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내부 분열, 그 지지 세력의 분열로 실패를 하고 장면은 자유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장면도 겸사겸사 다 이때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4.19 이후에. 그렇죠. 예, 그 이후에 특세를 하게 되죠. 총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쯤에서 그때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네. 언급했던 이기붕이 네. 자유당 내부의 그 실권 세력으로 급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그 수하. 예. 그러니까 참 비서였으니까 거의 뭐 집사 같은 비서니까.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따지면 하타모토라고 해갖고 예. 자기의 가신이죠, 예, 가신. 가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판을 다 이렇게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내가지고 조봉암, 이시영 등의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74.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됩니다. 제2대 대통령이 된 거죠. 52년도 7월 4일에 발췌기원이 마무리되고 네. 한 보름쯤 더 지나서 선거법 공표하고 일주일 만에 후보 등록 마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 운동 일수가 10일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가만있어 봐. 10일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언제 뭘 하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 벌써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훅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해치운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조봉암 후보가 11.4%의 득표를 합니다. 지지세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 11.4%라는 숫자도 저는 참 대단한 숫자라고 다시 상기하자면 조봉암 후보는 1차 내각 때 중요한 역할을 장관했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특히 이제 토지 개혁에 예, 유상물수 유상분배 토지 개혁을 성공시켜서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은 민심이 큰일 날 뻔했죠. 민심이 북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때도 얘기가 길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이 서울에서 한 3, 4일 머뭇거리면서 네네네. 각 지역별로 농민들의 봉기가 네.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일어났던 게 네. 조봉암의 토지개혁 때문이었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가? 네. 지금도 뭐 충분히 땅 구할 수 있고, 뭐 장기 거치해서 반환할 수 있고, 뭐 그 농사 지어놓으면 정부가 다 수매까지 해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반대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한 것을 보고서 설득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먹힌다. 그래서 조봉암은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성공을 시켰던 거고 네.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때만 하더라도 아시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 개혁에 실패했다. 맞습니다. 즉 대지주 몇 명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나라를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거의 지방 호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키노도 그렇고 마르코스도 그렇고 또 등등등 유수한 그 필리핀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로 국토 전체를 이렇게 나눠 먹은 그런 대지주 출신이라는 그런 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조봉암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었었는데 네. 이때 감히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만들어놓은 판에 출마해서 뜻밖의 11.4%나 득표를 하는 바람에 네. 그 뒤로 계속 이승만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죠. 절대 키워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죽임을 예. 당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서 집행을 해버리죠. 네. 이렇게 해서 52년도에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발췌견 이후의 대선 과정이죠. 그 자유당을 창당한 다음에 네. 이제 53년에 전쟁의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뭐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휴전 회담을 막 방해를 하면서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업적을,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 잘못 낀 첫 단추를 끼워놓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그 안보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미국에게 넘겨버리는 이제 그런 업적을 쌓았고 그다음에 이 대권을 제2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이승만이 그다음에 이제 자유당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의회도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대권과 의회를 장악한 뒤에 이승만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또 무엇인가? 네.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대권도 잡았어요. 이제 네. 2대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의회도 과반을 장악합니다. 한 다음에 이승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글쎄요. 장기 집권의 초석? 그렇죠. 대권 한 번 더 잡을 수 있게. 당연한 얘기죠, 이건. 권력자들은 항상 그겁니다. 지금 당장은 다음번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고, 네. 다음번 권력을 잡으면 무한대로 잡기 원하는 거죠. 미치겠어요, 정말. 네. 그게 어쩌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는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예. 모든 독재자가 이런 순서를 다 밟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장기 집권, 네. 3번, 4번 막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또 개헌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헌을 막기 위해서 야당 사람들은, 야,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냐. 네네. 지금 자기 맘대로 직선제 개헌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여든도 넘은 할아버지가 욕심도 많다. 결사 반대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막 사력을 다해서 막은 거죠. 그래서 팽팽해진 겁니다. 네네네. 그 여야에서 그 의석수가 개헌 정족수를 채우냐 못 채우냐 가지고 네. 한 명, 두 명 싸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지금 그 현장이 그런 것들이 벌어졌던 현장이 바로 그 한 명, 두 명 싸움이 네. 벌어진 현장이 서울이라는 겁니다. 서울.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까지도 서울에서 못했잖아요. 그 나중에 부산에서. 예, 네. 막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서울로 복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국회의사당 자체가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닙니다. 네. 맨 처음에 중앙청 지금 없어진 네. 그 김영삼 조선 정권 때 총독부. 조선 총독부 자리에 있다가 또 어디 대구에 있던 무슨 극장에 가 있다가 네. 부산에 있는 무슨 극장에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연역을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막 국회도 막 떠돌아다니다가 국회의사당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지금 서울시 의회 자리인 태평로 네.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그 한 명, 두 명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예, 한다는 이게 얘기죠. 아주 그 뭐랄까 좀 스릴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네. 진짜 사람들이 이 하룻밤 사이로 반전을 거듭합니다. 거기 엑스트라 격으로 나온 사람들 예. 중에는 이제 김두한 패거리들도 그 있습니다. 멤버들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독재유산 답사기 거제도, 부산과 거제도 그리고 지리산 자락 이런 곳을 거쳐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고 지금 건물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담입니다만 여담이 아니라 저는 심각하게 예.
이승만에게 박사 학위를 준 예. 미국의 대학이나 그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저러라고 박사 학위를 준 건 아니겠지만 정말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박사 몇 개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야말로 대단한 정치 역량을 전문가죠, 전문가. 예. 근데 그 학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예. 변희재 대표한테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한번 검증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그거 괜찮겠네. 예.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실은 그거 억지로 받은 박사 학위였다는 얘기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쪽은 인터넷만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 하려면 아마 그 프린스턴으로 직접 가서 봐야 될 겁니다. 자료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우리 독재우산 답사하기는 1시에 시작합니다. 시간이 바뀌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9월 개편에 따라서 예. 손병규의 나란히 가자 나도가 1시간 땡겨서 이제 12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젠 저는 점심을 2시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어차피 전에는 3시에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좀 나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서머타임제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1시간이 빨라졌는데 다음 주부터 1시에 뵙겠습니다. 그럼 저도 1시까지 와야 되는 거네요? 다음 주부터? 예, 늦더라도 1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커피 내려갖고 오시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커피를 갖고 오셨던 물뚝심송님의 그 새로운 그 시리즈 카피는 바로 누더기 헌법이었습니다. 오늘 1부이자 그 인트로 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